아니, 동디님한테 연락 안 왔습니다. 근데 뭐 법적 조치 취한다고 뭐 커뮤니티 글 올라왔던데. 근데 뭐 법적 조치 취하면은 아주 길고 긴 해명 지옥에서 그거를 대충 마무리하고 드디어 라이브를 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진짜 우선 뭐 제 근황은 다 아시죠? 입덧을 같이 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이프가 뭐 밥을 먹을 때 계속 역하다는 표현을 쓰니까 저도 뭔가 거기에 동조가 되는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좀 역한 냄새가 난대요. 음식 같은 거에서. 그러면은 저도 뭔가 갑자기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뭐 저는 어차피 살을 빼야 되니까 같이 겸사겸사 다이어트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해명 때문에 살 빠진 게 아니라 입덧이 원인인가요? 그렇긴 해요. 그 해명,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를 구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저를 걱정해 주셨는데, 막 2019년 때부터 저를 구독하신 분들은 제 걱정을 정말 하나도 안 했어요. 제 친구들은 정말 저를 아예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낄낄대면서 같이 놀았었는데, 이제 저의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셨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느낀 거는, 그거를 조금 느꼈어요. 확실히, 하... 그러니까 막 논란이 있고 이런 분들이 해명을 쉽사리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실과 거짓이 보통은 섞여 있기 때문에 해명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제 자기를 막 자랑을 하고 유튜브 구독자를 모으고 막 이러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허풍이나 어떤 과장이 섞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이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약간의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해명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안 하면은 그 당시에는 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조금 더 올려치기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과장할 수 있는데, 남들은 다 하는데 그거를 나만 안 하면은 그 당시에는 내가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멍청하게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떳떳하지 못하고 조금 저도 막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섞었거나 이랬으면은 이번에 해명을 할 때 진짜 뭔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애초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말하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솔직하게 하고 뭐 이런 게 그 당시에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해도 결국에는 그게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진짜 뼈저리게 했습니다. 이섭님도 이번 기회에 많은 걸 느끼고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몇 억 팔린 강의 이거 있잖아요. 몇 억 팔린 강의 그 문구도 이제 그 업체에다가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부터 인스타그램에 비싼 거를 먹으러 가거나 이런 거를 하면은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됐지 굳이 힘든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언젠가부터 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막 괜히 욕 먹을까봐 호화스러운 데 가면 안 올리는 게 아니라 괜히 막 박탈감 느끼게 하고 하는 게 싫어가지고 뭐를 사도 안 올리고 뭐를 좋은 걸 먹으러 가도 웬만하면 안 올렸었는데, 제가 그 강의 광고를 할 때 무슨 막 몇 억 팔린 강의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느꼈던 게 아닌가 해서, 이제 그런 표현은 광고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냥 안 하려고 하고요. 최대한 담백하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리선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런 게 다 마케팅의 수단 아닌가요? 물론 그게 과해진 시대는 맞지만 필요 이상으로 마케팅 방식 자체가 비판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인플루언서가 아닌 상태로 했으면은 뭐 누가 뭐 무슨 해명하라 뭐 하라 이런 말도 없었을 정도의, 사실은 그거는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처음 논란 그 뭐 리뷰 조작 어쩌고 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어가지고 후기 조작을 안 한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가 그런 지랄을 하면 큰일 난다라는 말을 제가 했던 거예요. 이게 무조건 신고가 들어와요, 진짜로. 무조건 공정위 같은 데 신고가 들어오고, 조금만 이상하면 뭐 상세 페이지에 조금이라도 막 진짜 막 검증할 수 없는 막 이런 게 올라가는 순간 무조건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보려면은 그렇게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연애 강의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연애 강의하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하다 보니까 제 상세 페이지만 봐서 이렇게 태클을 많이 거시는 건데, 다른 연애 강사들 상세 페이지 보면 난리 납니다. 저는 진짜 양반이에요, 양반. 진짜
저처럼 얌전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도 저는 태클을 엄청 걸리잖아요. 그래도 저는 유튜브 구독자들이 많은, 뭐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연애 강사 중에는 많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그 덕을 본 것도 있고 뭐든지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홍보 효과가 더 많아지는 대신에 그만큼 검증도 빡세게 되는 거. 뭐든지 뭐 하나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남들보다는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안고 가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네이버에 2,850만 원짜리 연애 강의가 있어요. 그거 뭐야? 아니 동디님한테 연락 안 왔습니다. 근데 뭐 법적 조치 취한다고 뭐 커뮤니티 글 올라왔던데. 근데 뭐 법적 조치 취하면은 뭐 저도 같이 대응을 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하필이면 타이밍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하필이면 막 논란이고 이런 거 터진 게 저희 와이프 그 임신 초기에 이게 터져버려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 이게 싸우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지금 이게 시기상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제 스탠스는 항상 똑같잖아요. 제가 그 동디님한테도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몇 번이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영상 제작하시지 말라고도 말하고 그냥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제대로 해명만 해달라. 자꾸 막 말장난하면서 뭐 일부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하면서 사람을 더 빡돌게 만드는 거야. 일부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심스럽지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의심스럽지만 믿어보겠습니다라는 말은 믿어보겠다는 말이 아니라 의심스럽다는 말이잖아요. 말장난을 계속 하는 거야. 자기의 발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의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좋게 끝내려고 진짜 몇 번이나 그랬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제 처음부터 들이받았을 거예요, 제가. 근데 진짜 웬만하면 좋게 끝내려고 저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웬만하면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상대가 조금 이렇게 굽혀주면은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요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은 사과를 상대가 수그렸을 때 받아줘야지 멋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나를 찍어 눌렀을 때 막 이렇게 사과를 받아주는 거는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수 접었잖아요, 처음부터. 한 수 접으면서 동디님 그래도 말이 통하시는 분 같다 라고 말하면서 띄워주기까지 하면서 그냥 정정만 해달라. 제가 뭐 거기서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으니까 뭘 한댔습니까? 근데 끝까지 진짜로 끝까지 해가지고 저도 그런 거 만들기 싫었어요.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렇고 있으니까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럼 자기가 자기 무덤 판 거지 뭐. 연락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한테 연락이 온 거를 자기 마음대로 박제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남한테 연락을 못 합니다. 자기의 어떤 메일이나 연락이 박제가 될까봐 무서워가지고 연락을 못 해요. 가세연 좀 조져주세요. 근데 가세연하고는 싸워봤자 의미가 없어. 요즘 보면은 저한테 와서 악플다는 애들이 그러니까 걔네들도 과거에 나를 아예 모르는 애들인 거야. 저 2019년도에 다른 사람들 가세현이랑 아무도 못 싸울 때 저 혼자 독고다이로 나가가지고 가세현이랑 맞짱 떴던 사람인데 근데 가세현이랑 싸우면은 나한테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 애초에 거의 구독자들이 다 틀딱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말도 안 통하고 그냥 알고리즘이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기부여 뒤집기 그분 같은 경우는 영상 자체가 저랑 타겟층이 많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까면은 타격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가세현에서 나를 아무리 까봤자 어차피 그거 다 틀딱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딜이 아예 안 들어와요. 그거를 어떤 20, 30대 정상적인 남자가 그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방이 시작되면은 틀딱들이 나한테 이제 악플 달러 막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알고리즘만 꼬여. 내 영상이 막 7, 80대 노인들한테 뜨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은 나의 잠재 고객조차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세현이랑 굳이 싸울 필요도 없죠. 싸워서 제가 얻는 것도 없고. 제가 사실 정치나 사회 이슈를 잘 몰라서 기사를 찾아보긴 하는데 혹시 이런 사회 이슈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요약해주는 채널 추천해주세요. 그런 채널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가 그냥 편향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다 이게 유튜브라는 게 무슨 선한 영향력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헛소리고 다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친놈이었기는 해요. 예전에 전 정치 얘기를 할 때도 저는 막 무지성 틀딱 구독자들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냥 막 내 영상을 다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무조건 문재인 욕만 해주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다른 그 보수 유튜버들은 절대 못하는 말인 박근혜 닭대가리부터 바꾸서 시작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했을 때 진짜 구독자 우수수 떨어지고 온갖 쌍욕을 다 먹고.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가 안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병신짓을 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을 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을 까니까 이상한 무슨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어이 무슨 막 그 홍준표 빠들도 오고 막 뭐 박근혜 빠들도 오고 해가지고 막 그러길래 박근혜도 닭대가리다, 홍준표도 병신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스탠스가 그래. 보통은 내 편이 그래도 한쪽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양쪽한테 다 욕을 먹었어. 그리고 이게 연애 얘기할 때도 보통은 이렇게 연애 이슈 같은 거를 얘기하면은 한남들을 조지면서 이제 여자들 편을 들어줘가지고 여자 구독자를 모으든지, 아니면은 김치녀를 조지면서 이제 한남들 편을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한남 구독자를 모으든지, 둘 중에 하나의 노선을 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하루는 한남을 존나 까. 그래서 그걸 보고 여자 구독자들이 오, 이 새끼 좀 개념 있네 하면서 날 구독해. 근데 다음날 한여들을 존나 까.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 전 영상을 보고 구독했던 여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 그러면 또 이번 영상을 보고 한남들이 구독을 해.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게 무한 반복이야. 한쪽의 편을 그래도 조금 들어주면서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해야지 채널이 크는데 김치녀를 이렇게 까다가 그래서 이제 한남들이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역시 김치녀는 까야지 막 크크 이러면서 달리면은 저는 이제 걷다 대고 니들도 정상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욕을 아주 두루두루 먹고 있죠. 이선님, 주식 관련 유튜브는 할투님 말고는 제대로 검증된 분이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채널은 없는 걸까요? 그냥 책 보거나 혼자서 경험으로 일러야 할지 고민입니다. 글쎄요. 저도 아는 주식 유튜버가 없어가지고 저도 할투 형님 채널밖에 안 봐가지고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저는 국내 주식은 조금 추천하는 편이기는 해요. 다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접근성도 용이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으로 해야 된다는 고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세금도 안 떼고 막 이런 주식 혜택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방글라데시 주식을 사는 게 맞나요? 미국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굳이 한국 주식을 살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어차피 같은 돈을 써가지고 내가 기대를 걸어본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 주식을 사야지 왜 국내 주식을 저는 왜 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리섬님.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이력이 있는 지능 이슈가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뭐 투자라든지 판 벌리지 말고 그냥 근로소득이랑 예금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답이겠죠. 저는 요거는 조금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타고난 통찰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그러니까 직관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직관이 떨어지면은 경험으로 그거를 무마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 친구가 보이스피싱 당했다가 이제 보이스피싱범과 제 친구 둘 다 슬퍼서 눈물 흘린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제 이제 과거 이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되게 눈치도 없고, 좋게 말하면 우직한 스타일이고 안 좋게 말하면 좀 깝깝한 스타일, 곰탱이 같은 스타일이었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20대 초반 한 22, 23 그때쯤에 보이스피싱범한테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트렌드가 가족을 팔았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친구한테 들었을 때 그 친구한테 갑자기 보이스피싱범이 조선족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친구의 뭐 부모님이 뭐 위독하셨다 그랬나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된 거냐고 막 하면서 허겁지겁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막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지금 있는 돈 당장 다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얘가 지금 다 넘어갔어. 무조건 돈을 보내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은행으로 뛰어가가지고 이제 그 현금 인출기 거기로 뛰어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돈 다 보낼게요 하가지고 이제 빠르게 눌렀는데 계좌번호를 이제 보이스피싱범이 불러줬는데, 그래서 니 얼마 있냐 이랬더니 얘가 통장에 3,500원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이스피싱 돈도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최소 수백만 원이 필요한 일인데 너 당장 돈을 어디서 구해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나봐. 근데 얘가 돈이 어딨어. 우리 다 가난했거든. 우리 친구들이 다 가난해서 돈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얘가 아무리 긁어보아도 3,500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보이스피싱범이 한 1시간 얘를 설득을 했대요.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없는지 막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너 친척들은 어떻게 됐냐, 뭐 친구들은 없냐, 막 이런 게 했는데 얘가 도저히 없다고. 너무 죄송한, 얘가 막 울면서 전화를 받은 거야. 너무 죄송한데 제가 나중이라도 갖겠습니다 하면서 막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했는데, 보이스피싱범이 한숨을 픽 쉬더니 야 이 병신아 하면서 너 정신 단디 차리고 다녀라 하면서, 너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너 그러면은 평생 돈 못 모은다고, 지금 이런 거에 네가 속고 있으니까 돈을 그따위밖에 못 모으는 거라고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분수를 막 그렇게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 친구는 전화를 끊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아 우리 가족이 무사하구나 이 안도감과 함께 자신도 너무 비참했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사업 시작해가지고 개발자 공부를 뒤늦게 시작했어요. 얘가 개발자 공부를 20대 한 중반쯤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개발 관련 사업을 해가지고 돈 아주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보이스피싱 한번 당했다고 해가지고 뭐 인생을 뭐 포기하고 막 이런 거는 조금 그렇고, 다 어릴 때 사기도 한번 당해보고 막 이러면서 다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기당한 적 꽤나, 저는 어릴 적에, 80년대생들은 공감할걸요? 80년대생들은 어릴 때 게임 내에서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했지. 막 리니지 같은 거. 그 사기당하고 나면은 심장이 주저앉잖아, 완전히. 거래창에서 이상한 사기 치는 것도 있었고, 막 도베르만 낚시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틀딱들만 아는 내용인데, 리니지가 정말 인생에, 리니지가 다들 안 좋다고 하는데, 리니지에서 저는 많은 인생을 배웠습니다. 센문호님, 연애 강의 덕분에 마인드 세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곧 결혼하는 입장인데 아이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이 드시니 어떠신가요? 근데 아직까지 막 되게 막 실감이 나고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막 저희 와이프는 막 검사 받으러 가서 그 아기 심장 소리도 듣고 이랬다는데, 저는 남편한테는 안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를 옮기기로 했는데, 옮기면은 이제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점점 실감이 나겠죠. 실례지만 첫 경험은 몇 살 때였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거라면은, 그러니까 제가 저런 질문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회성의 수준을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 와이프 임신했다는 얘기까지 다 했죠. 저는 임신했다는 얘기도 안 했어도 지금 저희 와이프도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다 아는 상태로, 저는 유부남인데 방송을 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지금 첫 경험 나이를 물어보는 게 정상인의 사회성은 아니죠. 이섭님, 페북글에 걸러야 될 알바, 콜센터, 카페, 야간 편의점 등등 나열된 글 있던데 리서님은 걸러야 될 알바 공감 가시나요? 그게 무슨 글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콜센터는 걸러야 될 알바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콜센터가 하는데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그리고 야간 편의점이나 야간 PC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꿀 빠는 알바들 있잖아요. 손님도 없고 폰이나 보고 있어도 되고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뭐든지 경험을 조금이라도 쌓아야 되는 나이여가지고, 차라리 저는 조금이라도 어차피 같은 돈을 벌 거라면은 조금 이렇게 의미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성님, 조튜브랑은 아직 친하신가요? 두 분 다 좋아해서. 저는 조튜브랑 친했던 적이 없어요. 조튜브는 저의 그냥 일방적인 그냥 부하와 이제 주인의 관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을 잘 듣는 친구예요. 친하다기보다는, 보통 주인과 노예가 이렇게 친하다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잘 귀여워하는 저의 이제 몸종 같은 존재입니다.